저는 올해 48살, 아무것도 특별할 것 없는 평범한 직장맘입니다. 회계사무소에서 15년째 일하며 고3 딸 하나를 키우고 있죠. 남편은 작년 교통사고로 세상을 떠났고 그 이후로는 엄마와 딸, 그리고 이렇게 세 여자가 투룸 아파트에서 살고 있었습니다. 엄마는 올해 81살, 아직 정정하셨지만 혼자 두기엔 불안한 나이였죠. 특히 치매 초기 증상이 조금씩 보이기 시작했어요. 가끔 같은 말을 반복하시거나 며칠 전 일을 기억하지 못하시는 정도였지만요. 그래도 일상생활에는 큰 지장이 없었습니다. 오히려 딸 수정이에게는 할머니였고 저에게는 든든한 동반자였어요. 하지만 모든 게 변하기 시작한 건 수정이가 고3이 되면서부터였습니다. 아이는 점점 예민해졌고 집안의 작은 소음에도 민감하게 반응했어요. 엄마가 새벽에 화장실 가시거나 TV 소리가 조금만 커도 짜증을 냈죠. 엄마, 할머니 때문에 공부가 안 돼. 진짜 스트레스 받아 죽겠어. 수정이의 이런 말들이 하루에도 몇 번씩 반복되었습니다. 저는 그때마다 엄마께 조용히 해달라고 부탁드렸고 엄마는 미안하다며 더욱 조심스럽게 행동하셨어요. 당신의 집인데도 불구하고 말이죠. 문제는 수정이의 성적이 계속 떨어지고 있다는 것이었습니다. 담임 선생님께서 상담을 요청하셨고 그 자리에서 들은 말은 충격적이었어요. 수정이가 요즘 집중력이 많이 떨어진 것 같아요. 집에 특별한 변화가 있었나요? 저는 할 말이 없었습니다. 엄마 때문이라고 말할 수도 없고 그렇다고 거짓말을 할 수도 없었죠. 그날 밤 수정이는 결국 폭발했어요. 엄마, 나 정말 대학 못 갈 것 같아. 할머니가 밤마다 중얼거리시는 소리 때문에 잠도 못 자겠고 낮에도 계속 TV 소리 나고 이러다 진짜 망할 것 같아. 그 순간 저는 무너졌습니다. 딸의 미래와 엄마의 존재 사이에서 선택해야 하는 상황이 온 것 같았어요. 물론 엄마가 특별히 시끄럽게 하시는 건 아니었지만 예민한 수험생에게는 모든 게 방해가 될 수 있었죠. 그날 밤 엄마와 긴 대화를 나누었습니다. 엄마는 제 고민을 다 이해하고 계셨어요. 수정이가 대학 가는 게 중요하지. 내가 방해가 된다면 어디든 가면 돼. 엄마의 그 말에 가슴이 찢어질 것 같았습니다. 하지만 현실적으로 다른 대안이 없었어요. 요양원은 엄마가 극구 거부하셨고 딸과 함께 살기에는 집이 너무 좁았죠. 그때 떠오른 게 오빠였습니다. 오빠는 저보다 5살 위로 공무원이었어요. 시댁이 부유한 편이라 강남에 아파트를 소유하고 있었고 올해 고1인 아들 하나와 중3인 딸 하나를 키우고 있었죠. 며느리 민경은 전업주부였고 평소에 착하고 현명한 사람이라고 생각했어요. 오빠에게 전화를 걸었을 때 마음이 무거웠습니다. 혹시 거절당하면 어떡하나 싶었거든요. 오빠, 혹시 엄마를 잠시 모실 수 있을까? 수정이 수능 끝날 때까지만. 오빠는 잠시 침묵했다가 아내 민경과 상의해보겠다고 했어요. 그리고 이틀 후 연락이 왔습니다. 우리가 모시자. 민경이도 괜찮다고 하고. 저는 그 순간 너무 안도했어요. 하지만 동시에 죄책감도 컸죠. 평생을 함께한 엄마를 다른 사람에게 맡긴다는 게 얼마나 부담스러웠는지 모릅니다. 엄마를 오빠 집에 모시는 날 엄마는 의외로 담담하셨어요. 오히려 저를 위로해 주셨죠. 걱정하지 마. 나는 어디 있어도 괜찮아. 수정이가 대학 잘 가는 게 중요해. 민경도 처음에는 정말 따뜻하게 맞아주었습니다. 엄마 방을 깨끗이 정리해주고 좋아하시는 반찬들도 미리 준비해놨더라고요. 어머님, 편하게 계세요. 제가 잘 모실게요. 민경의 그 말이 진심인 것 같았어요. 저는 마음이 한결 가벼워졌습니다. 일주일에 2번 정도는 안부를 확인하고 수정의 수능이 끝나면 바로 모셔올 생각이었죠. 처음 몇 주는 정말 평온했습니다. 엄마는 오빠 집에 잘 적응하고 계셨고 수정이의 성적도 조금씩 올라가기 시작했어요. 집안도 조용해지니 아이가 공부에 집중할 수 있었던 것 같아요. 하지만 한 달쯤 지났을 때부터 뭔가 이상한 신호들이 오기 시작했습니다. 엄마와 통화할 때마다 목소리가 점점 작아지는 것 같았거든요. 그리고 예전만큼 말씀을 많이 하지 않으셨어요. 엄마, 괜찮으세요? 목소리가 안 좋으신 것 같은데. 괜찮아. 그냥 조금 피곤할 뿐이야. 그때는 단순히 새로운 환경에 적응하느라 피곤하신 것 같다고 생각했습니다. 나이가 있으시니 당연한 일이라고 여겼죠.
하지만 지금 생각해보면 그때부터 이미 신호가 왔던 것 같아요. 민경도 처음과는 조금 다른 모습을 보이기 시작했습니다. 제가 안부를 물으면 항상 괜찮으세요 라고 대답하긴 했지만 뭔가 귀찮아하는 느낌이 들었어요. 어머님이 요즘 깜빡하시는 게 좀 늘었어요. 치매가 조금씩 진행되는 것 같아서. 민경의 이런 말들이 하나둘씩 늘어났습니다. 저는 걱정되면서도 어쩔 수 없다고 생각했어요. 나이가 들면 당연히 그럴 수 있는 일이니까요. 그런데 정말 모든 게 틀어지기 시작한 건 그 이후였습니다. 제가 모르는 사이에 엄마에게 무슨 일이 일어나고 있었던 걸까요? 그 답을 알게 되는 건 훨씬 나중의 일이었습니다. 수정이의 수능이 다가오면서 저는 점점 더 바빠졌고 엄마와의 연락도 뜸해졌어요. 일주일에 한 번, 그리고 나중에는 2주일에 한 번 정도로 줄어들었죠. 그때마다 민경은 어머님이 깜빡하시는 게 더 심해졌다고 말했고 저는 그 말을 믿었습니다. 하지만 정말로 그랬을까요? 지금 생각해보면 그때부터 이미 모든 게 틀어지고 있었던 것 같습니다. 저는 딸의 미래를 위해 가장 소중한 사람을 타인에게 맡겼고 그 결과가 어떻게 될지 전혀 예상하지 못했어요. 만약 그때 조금 더 자주 찾아뵙고 조금 더 세심하게 살펴봤다면 이런 후회가 지금도 저를 괴롭히고 있습니다. 수정이의 수능이 2달 앞으로 다가왔을 때 저는 엄마와의 통화에서 이상한 점을 발견했습니다. 평소보다 말씀이 더 적어지셨을 뿐만 아니라 목소리 톤도 많이 가라앉아 있었어요. 엄마, 오늘 뭐 하셨어요? 그냥 있었어. 예전에 엄마라면 하루 종일 뭘 하셨는지 자세히 말씀해 주셨을 텐데 이제는 단답형으로만 대답하셨어요. 처음에는 치매 증상이 진행되는 것 같다고 생각했습니다. 민경도 계속 그렇게 말하고 있었거든요. 어머님이 요즘 같은 말씀만 반복하세요. 아침에 뭘 드셨는지도 기억 못하시고 민경은 제가 안부를 물을 때마다 이런 식으로 대답했어요. 그리고 점점 더 구체적인 증상들을 언급하기 시작했죠. 어제는 화장실 위치도 헷갈려 하시더라고요. 이름도 가끔 까먹으시고. 저는 그 말을 들으며 가슴이 답답했습니다. 겨우 몇 달 사이에 그렇게 갑자기 악화될 수 있나 싶었지만 치매라는 병이 원래 그런 것이라고 스스로를 납득시켰어요. 그런데 한 가지 이상한 점이 있었습니다. 엄마와 직접 통화할 때는 여전히 제 목소리를 알아보시고 제 이름도 정확히 부르셨거든요. 단지 말씀이 적어지셨을 뿐이었어요. 엄마, 제가 이번 주말에 뵈러 갈게요. 안 돼. 바쁜데 뭐하러 와. 수정이 공부나 잘 봐줘. 엄마는 제가 찾아뵈겠다고 할 때마다 이런 식으로 말리셨어요. 평소 같으면 제가 오는 걸 그렇게 좋아하셨는데 말이죠. 저는 그것도 치매 증상 중 하나라고 생각했습니다. 민경 역시 제가 방문하겠다고 하면 미묘하게 만류했어요. 어머님이 요즘 사람 보시는 걸 좀 힘들어 하세요. 혼란스러워 하시는 것 같아서. 그런 말들이 계속 쌓이면서 저는 점점 더 엄마와 멀어지고 있었습니다. 일주일에 한 번씩 하던 통화도 2주일에 한 번, 그리고 나중에는 한 달에 한 번 정도로 줄어들었어요. 그러던 중 결정적인 사건이 일어났습니다. 추석 때 일이었어요. 저는 당연히 엄마와 함께 명절을 보낼 생각이었는데 민경이가 먼저 연락을 해왔습니다. 어머님이 낯선 곳에 가는 걸 무서워하세요. 여기서 조용히 지내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그 말에 저는 당황했습니다. 우리 집이 엄마에게 낯선 곳이라뇨. 하지만 민경은 계속해서 엄마의 상태를 강조했어요. 요즘 밤에 계속 헤매세요. 집이 어딘지 모르겠다고 하시면서 정말 심해지셨어요. 저는 결국 추석에 엄마를 만나지 못했습니다. 대신 오빠 집에 음식을 가져다 드리고 잠깐 인사만 드렸죠. 그때 본 엄마의 모습이 지금도 잊히지 않아요. 엄마는 예전보다 많이 야위셨고 표정도 무기력해 보였습니다. 제가 왔을 때도 예전처럼 반가워하지 않으셨어요. 그저 조용히 앉아 계시기만 했죠. 엄마 안녕하세요. 보고 싶었어요. 응, 왔구나. 그게 전부였습니다. 평소 같으면 제 손을 꼭 잡고 이것저것 물어보셨을 텐데 그날은 정말 다른 사람 같았어요. 저는 그 모습을 보며 정말로 치매가 많이 진행된 것 같다고 생각했습니다. 민경은 제가 있는 동안 내내 엄마 곁에 붙어 있었어요. 마치 엄마를 보호하는 것처럼 보였지만 지금 생각해보면 감시하는 것 같았어요. 어머님, 딸이 오셨잖아요.
인사드려야죠. 민경이 그렇게 말하면 엄마는 겨우 고개를 끄덕이셨습니다. 뭔가 어색한 분위기였지만 저는 그때도 치매 때문이라고 생각했어요. 그날 이후로 엄마와의 연락은 더욱 어려워졌습니다. 제가 전화를 걸면 민경이 받아서 어머님이 주무시고 계세요. 또는 지금 상태가 안 좋으세요라고 말했어요. 가끔 엄마와 통화할 수 있을 때도 대화가 이어지지 않았죠. 엄마, 오늘 날씨가 좋네요? 그래. 몸은 괜찮으세요? 응. 이런 식의 대화가 전부였습니다. 저는 점점 더 걱정되었지만 동시에 어쩔 수 없다는 체념도 생겼어요. 치매가 진행되면 이런 게 당연한 것이라고 생각했거든요. 그런데 한 가지 이상한 일이 있었습니다. 수정이가 중간고사를 치르던 날 우연히 오빠 집 근처를 지나가게 됐어요. 그때 멀리서 엄마를 본 것 같았습니다. 엄마는 아파트 단지 안벤치에 혼자 앉아 계셨어요. 그런데 제가 다가가려고 하는 순간 민경이 나타나서 엄마를 데리고 들어갔습니다. 저는 그 모습을 보며 뭔가 이상하다고 느꼈어요. 엄마는 분명히 혼자서도 잘 걸으셨고 표정도 그렇게 나쁘지 않아 보였거든요. 하지만 제가 있을 때와는 확연히 다른 모습이었죠. 그날 밤 민경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오늘 엄마가 혼자 밖에 나가 계시던데 괜찮으세요? 아, 그거요? 잠깐 바람 쐬 쉬자고 모셨어요. 하지만 곧 들어오셨죠. 요즘 밖에 나가는 걸 무서워하세요. 민경의 대답은 항상 똑같았습니다. 엄마가 무엇을 하든 치매 증상으로 설명했어요. 저는 그 말을 믿을 수밖에 없었습니다. 하지만 의심의 씨앗은 이미 심어져 있었어요. 엄마의 치매가 정말로 그렇게 심한 것일까? 민경의 말들이 모두 사실일까? 이런 생각들이 머릿속을 떠나지 않았습니다. 그러던 중 결정적인 순간이 찾아왔습니다. 수정이의 수능이 일주일 앞으로 다가왔을 때 저는 엄마께 직접 전화를 걸었어요. 마침 민경이 외출한 사이였던 것 같습니다. 엄마, 저예요. 아, 우리 딸. 그때 엄마의 목소리는 평소와 달랐어요. 더 선명하고 더 간절했습니다. 엄마, 보고 싶어요. 수능 끝나면 바로 모셔갈게요. 그래. 그런데 통화가 끝나기 직전에 엄마가 작은 소리로 말씀하셨어요. 딸아, 나는... 그때 전화가 끊겼습니다. 다시 걸어봤지만 받지 않으셨어요. 나중에 민경이 전화를 해서 어머님이 실수로 전화기를 떨어뜨리셨다고 설명했지만 저는 뭔가 이상하다고 느꼈습니다. 엄마가 그 순간 하려던 말이 뭐였을까요? 왜 그렇게 간절한 목소리였을까요? 이런 의문들이 저를 괴롭히기 시작했어요. 수정이의 수능이 끝나고 나서야 저는 진실을 알게 될 줄 몰랐습니다. 그리고 그 진실이 얼마나 충격적일지도 상상하지 못했어요. 엄마는 정말로 치매에 걸려 계셨을까요? 아니면 다른 무언가가 있었던 걸까요? 수정이의 수능이 끝나고 일주일이 지난 어느 날, 저는 엄마를 모셔오겠다고 오빠에게 연락했습니다. 이제 수험생의 집중력을 방해할 일도 없고 다시 함께 살 수 있을 거라고 생각했거든요. 그런데 오빠의 목소리가 이상했어요. 평소와 달리 무겁고 침울했습니다. 서영아, 엄마 말인데. 왜요, 오빠? 무슨 일이에요? 오빠는 한참을 말하지 못했습니다. 그리고 마침내 입을 열었을 때 제가 들은 말은 세상이 무너지는 소리였어요. 엄마 돌아가셨어. 어젯밤에 심장마비였어. 전화기를 놓칠 뻔했습니다. 세상이 멈춘 것 같았어요. 엄마가 돌아가시다니, 그것도 제가 모르는 사이에. 오빠, 뭐라고 하신 거예요? 엄마가 돌아가시다니. 미안해. 너무 갑작스럽게 일어난 일이라. 저는 미친 듯이 오빠 집으로 달려갔습니다. 그곳에서 본 엄마의 모습은 정말 안타까웠어요. 너무 야위셨고 얼굴도 많이 상해 보였습니다. 이것이 정말 제가 아는 엄마의 모습일까 싶을 정도였어요. 민경은 눈물을 흘리며 저를 위로했습니다. 어머님이 마지막에 고생 많이 하셨어요. 치매가 워낙 심하셔서. 그때도 민경은 치매 이야기를 했어요. 엄마가 돌아가시기 전까지 얼마나 힘들어 하셨는지, 아무것도 기억하지 못하셨는지 계속 강조했습니다. 장례식 준비를 하면서도 저는 계속 이상한 느낌을 받았어요. 엄마를 돌봐드렸다는 요양보호사들의 표정이 어딘가 어색했거든요. 뭔가 말하고 싶어 하는 것 같았지만 민경이 옆에 있으면 입을 다물었어요. 장례식 첫날 밤,
저는 빈소에 혼자 남아 엄마와 마지막 시간을 보내고 있었습니다. 그때 한 분이 조용히 다가왔어요. 50대쯤 되어 보이는 여성이었는데 요양보호사 복을 입고 있었습니다. 혹시 어머님 따님이세요? 네, 그런데 그분은 주변을 둘러보더니 작은 소리로 말했어요. 잠깐 바깥으로 나가서 이야기할 수 있을까요? 어머님에 대해서 꼭 말씀드리고 싶은 게 있어요. 저는 그분을 따라 장례식장 밖으로 나갔습니다. 그리고 그곳에서 들은 이야기는 제 인생을 완전히 바꿔놓았어요. 어머님은 치매가 아니셨어요. 네? 뭐라고 하신 거예요? 제가 지난 6개월 동안 어머님을 돌봐드렸거든요. 어머님은 정말 정정하셨어요. 기억력도 좋으시고 판단력도 또렷하셨고 요양보호사 김 선생님의 말에 저는 충격을 받았습니다. 엄마가 치매가 아니었다니요? 그럼 왜 며느리는 계속 치매라고? 그건 제가 모르는 일이에요. 하지만 어머님은 분명히 치매가 아니셨어요. 매일 따님 이야기를 하셨거든요. 김 선생님은 계속해서 충격적인 이야기를 해주셨어요. 어머님은 매일 우리 딸이 언제 오나 하고 기다리셨어요. 그리고 전화 오는 걸 그렇게 기다리셨는데 며느리가 못 받게 했어요. 못 받게 했다고요? 네. 어머님이 전화를 받으려고 하면 어머님은 말씀이 안 되시니까 제가 받을게요라고 하면서 가로챘어요. 어머님이 얼마나 속상해 하셨는지 저는 온몸에 소름이 돋았습니다. 그러면 그동안 민경이가 한 말들이 모두 거짓말이었다는 뜻인가요? 그리고 어머님은 편지도 쓰셨어요. 따님에게 드리고 싶다고 하시면서. 편지요? 김 선생님은 주머니에서 작은 종이 쪽지를 꺼냈습니다. 떨리는 손글씨로 적힌 엄마의 메모였어요. 딸아, 나는 괜찮다. 걱정하지 마라. 수정이 공부 방해되지 않게 잘 있을 테니까. 수능 끝나면 꼭 보러 와. 많이 보고 싶구나. 그 쪽지를 보는 순간 저는 무너져 내렸습니다. 엄마의 글씨는 여전히 또렷했고 내용도 완전히 정상적이었어요. 치매 환자가 쓸 수 있는 글이 아니었습니다. 이걸 언제 쓰셨어요? 한 달 전쯤이요. 그때 어머님이 제게 부탁하셨어요. 따님에게 전해달라고. 하지만 며느리가 알까봐 못 드렸어요. 김 선생님은 더 충격적인 이야기를 계속했습니다. 어머님은 마지막까지 따님 이름을 똑바로 부르셨어요. 서영이는 언제 오나, 서영이는 잘 있나. 하루 종일 그 말씀만 하셨어요. 그럼 민경이가 왜 계속 거짓말을? 저는 모르겠어요. 하지만 어머님을 대하는 태도가 좀 이상했어요. 마치 짐처럼 여기는 것 같았어요. 그때 김 선생님이 더 심각한 표정으로 말했습니다. 그리고 어머님이 돌아가시기 전에 이상한 일이 있었어요. 무슨 일이요? 며느리가 어머님 약을 바꿨어요. 병원에서 처방받은 약이 아니라 다른 약. 저는 그 말을 듣고 온몸이 떨렸습니다. 설마 민경이가 엄마에게 해를 끼쳤다는 건가요? 정확히 무슨 약인지는 모르겠지만 어머님이 그 약을 드신 후로 더 무기력해지셨어요. 그리고 며칠 후에 김 선생님은 더 이상 말하지 못했습니다. 하지만 저는 충분히 이해했어요. 엄마가 단순한 심장마비로 돌아가신 게 아닐 수도 있다는 것을. 이런 이야기를 왜 이제야 해주시는 거예요? 무서웠어요. 그리고 증거도 없고. 하지만 어머님이 돌아가시고 나니까 꼭 말씀드려야 할 것 같아서. 저는 그날 밤 잠을 이루지 못했습니다. 엄마가 치매가 아니었다는 사실, 그리고 민경이 그동안 거짓말을 했다는 사실이 머릿속을 떠나지 않았어요. 다음날 장례식장에서 저는 민경을 다시 봤습니다. 그녀는 여전히 슬픈 표정을 짓고 있었지만 이제는 그 표정이 가짜로 보였어요. 민경, 잠깐 얘기 좀 할까? 네, 무슨 일이세요? 엄마가 정말 치매였어? 요양보호사 말로는 아니었다던데. 민경의 표정이 순간 굳어졌습니다. 하지만 곧 평소의 표정으로 돌아왔어요. 무슨 소리예요? 어머님이 얼마나 심하셨는데. 요양보호사가 뭘 한다고. 그럼 이 편지는 뭐야? 저는 엄마가 쓰신 쪽지를 보여줬습니다. 민경은 그것을 보고 당황하는 기색을 보였어요. 이건 언제 쓰신 거예요? 한 달 전이래. 치매 환자가 이런 글을 쓸 수 있어? 민경은 잠시 말을 못했습니다. 그리고 마침내 입을 열었을 때 그녀의 본 모습이 드러났어요. 그래서 어쩌실 건데요? 이미 돌아가신 일인데. 그 순간 저는 깨달았습니다. 민경이 정말로 엄마를 학대했고 그 사실을 숨기기 위해 치매라고 거짓말했던 것을. 그리고 제가 그 거짓말을 믿고 엄마를 외면했다는 것을. 민정아,
너 정말로, 뭐가 정말로예요? 저는 어머님을 끝까지 모셨어요. 그것만으로도 감사하셔야 하는 거 아닌가요? 민경의 냉정한 말투에 저는 충격을 받았습니다. 이 사람이 과연 제가 알던 민경이 맞나 싶었어요. 어머님이 얼마나 힘들어 하셨는지 알아요? 밤마다 오시고 전화하고 싶다고 하시고 정말 짜증났어요. 그럼 왜 저한테 연락을 안 한 거야? 연락해서 뭐 어쩌려고요? 어차피 언니도 수정이 때문에 바쁘잖아요. 그냥 조용히 여기서 지내시는 게 나을 거라고 생각했어요. 민경은 아무렇지 않게 말했지만 저는 그 말 속에서 엄마에 대한 무시와 혐오를 느꼈습니다. 그리고 약은 왜 바꾼 거야? 무슨 약이요? 엄마가 드시던 약 말이야. 요양보호사가 말했어. 민경은 이번에는 완전히 당황했습니다. 하지만 곧 화를 내기 시작했어요. 요양보호사가 뭘 안다고 그런 말을 해요? 저는 어머님을 위해서 한 일이에요. 어떻게 위해서? 어머님이 너무 힘들어 하셔서 조금 진정시키려고. 그 순간 저는 모든 것을 이해했습니다. 민경이 엄마에게 정신과 약물을 먹였고 그것으로 엄마를 무기력하게 만들었던 것을, 그리고 그 과정에서 엄마의 건강이 악화되었던 것을. 너 정말 미쳤구나. 그게 사람이 할 일이야? 사람이 할 일이 뭔데요? 치매에 걸린 시어머니 돌보는 게 사람이 할 일이에요? 저도 제 생활이 있다고요. 민경은 이제 완전히 본색을 드러냈습니다. 그녀에게는 엄마가 짐이었고 그 짐을 처리하는 과정에서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았던 것입니다. 저는 더 이상 참을 수 없었습니다. 엄마가 얼마나 외롭고 힘들었을지 생각하니 가슴이 찢어질 것 같았어요. 엄마가 마지막에 뭐라고 하셨어? 뭐라고 하셨냐고요? 마지막 말씀이 뭐였느냐고. 민경은 잠시 침묵했다가 차가운 목소리로 대답했습니다. 서영이 보고 싶다. 그런 말씀만 계속하셨어요. 그 순간 저는 울음을 터뜨렸습니다. 엄마가 마지막까지 저를 찾으셨다는 것, 그리고 제가 그 곁에 있어드리지 못했다는 것이 너무 괴로웠어요. 정말 미안해요, 엄마. 저는 엄마의 영정 앞에서 무릎을 꿇고 울었습니다. 그리고 다짐했어요. 이 일을 그냥 넘어가지 않겠다고. 엄마가 받으신 고통에 대해서는 반드시 책임을 묻겠다고. 민경은 제 모습을 보고 비웃는 듯한 표정을 지었습니다. 지금 와서 후회해봤자 뭐가 달라져요? 어머님은 이미 돌아가셨는데. 하지만 저는 알고 있었습니다. 이것은 끝이 아니라 시작이라는 것을. 엄마를 위해서, 그리고 이런 일이 다시는 일어나지 않게 하기 위해서 반드시 해야 할 일이 있다는 것을. 장례식이 끝나고 나서도 저는 계속 조사를 했습니다. 엄마의 의료 기록, 병원 방문 내역, 그리고 다른 요양보호사들의 증언까지. 모든 것이 한 가지 사실을 가리키고 있었어요. 엄마는 치매가 아니었습니다. 그리고 민경이 그 사실을 숨기기 위해 저에게 거짓말을 했던 것입니다. 이제 남은 것은 이 진실을 세상에 알리는 것뿐이었습니다. 장례식이 끝나고 한 달 후 저는 본격적인 조사에 들어갔습니다. 엄마의 죽음이 단순한 심장마비가 아닐 수도 있다는 의심이 커졌기 때문이었어요. 김 선생님의 증언을 바탕으로 다른 요양보호사들을 찾아다니며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두 번째로 만난 박 선생님은 더 구체적인 증언을 해주셨어요. 어머님은 정말 정정하셨어요. 가끔 깜빡하시는 정도였지 일상생활에는 전혀 문제가 없으셨죠. 그럼 왜 며느리는 계속 치매라고? 처음에는 저도 이상하다고 생각했어요. 하지만 며느리가 어머님이 사람들 앞에서는 멀쩡한 척 하신다고 하더라고요. 연기하는 거라고. 박 선생님의 말에서 저는 민경의 치밀함을 느꼈습니다. 모든 상황을 자신에게 유리하게 해석해서 주변 사람들을 속였던 것이죠. 그리고 어머님이 자주 우셨어요. 특히 밤에 딸이 왜 안 오나, 전화는 왜 안 받나 하면서. 그럴 때 며느리는 뭐라고 했어요? 치매 때문에 헛소리 하신다고 했어요. 그리고 어머님이 밖에 나가시려고 하면 위험하다면서 못 나가게 했고요. 저는 엄마가 사실상 감금당했다는 사실을 깨달았습니다. 자유롭게 외출할 수도 없고 딸에게 연락할 수도 없는 상황에서 지내셨던 것이죠. 약 이야기도 좀 해주세요. 아, 그거요. 처음에는 평범한 혈압약이었어요. 그런데 어느 날부터 다른 약이 추가됐어요. 제가 물어보니까 불안감 때문에 정신과에서 처방받았다고 하더라고요. 정신과요? 네. 하지만 이상한 게 어머님을 정신과에 데려간 적이 없다고 하더라고요.
온라인으로 상담받고 약을 처방받았다고. 그 말을 듣고 저는 즉시 해당 정신과에 연락했습니다. 그리고 충격적인 사실을 알게 되었어요. 환자분을 직접 진료한 적이 없습니다. 보호자가 전화로 상담을 요청했고 증상을 듣고 임시로 처방해 드린 거예요. 어떤 증상이라고 했나요? 심한 망상과 환각, 그리고 폭력적인 행동을 보인다고 했습니다. 치매 환자에게 흔히 나타나는 증상이라고 해서 저는 분노가 치밀어 올랐습니다. 민경이 엄마를 폭력적인 치매 환자로 거짓 신고해서 강한 정신과 약물을 처방받았던 것입니다. 그 약의 부작용은 어떻게 되나요? 고령자에게는 매우 위험할 수 있습니다. 특히 심장에 무리를 줄 수 있고 장기간 복용하면 더 이상 들을 필요가 없었습니다. 엄마의 심장마비는 우연이 아니었던 것입니다. 저는 즉시 변호사를 찾아갔습니다. 그리고 민경을 노인학대와 업무상 과실치사로 고소하기로 결심했어요. 증거가 충분한지 확인해 봐야 해요. 요양보호사들의 증언, 의료기록, 그리고 처방전 기록 등 변호사는 신중한 태도였지만 저는 이미 결심한 상태였습니다. 엄마가 받으신 고통에 대해서는 반드시 책임을 묻겠다고. 한편 오빠는 제 결정에 반대했습니다. 서영아, 그만해. 이미 끝난 일이야. 민경도 나름대로 엄마를 돌본 거잖아. 오빠도 같은 생각이에요? 엄마가 치매가 아니었다는 걸 알고도? 그래도 우리가 맡긴 거잖아. 그때 상황이 어쩔 수 없었던 거고. 오빠는 자신의 책임을 인정하고 싶지 않아 했습니다. 하지만 저는 더 이상 물러설 수 없었어요. 오빠, 엄마가 마지막에 뭘 하고 싶어 하셨는지 알아요? 저한테 전화하고 싶어 하셨어요. 그런데 민경이가 막았어요. 그리고 엄마가 쓰신 편지도 있어요. 정신이 완전히 멀쩡하셨다는 증거죠. 저는 오빠에게 엄마의 편지를 보여줬습니다. 오빠는 그것을 보고 말을 잇지 못했어요. 이런 걸 보고도 가만히 있으라고 하는 거예요? 결국 오빠는 더 이상 반대하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적극적으로 도움을 주지도 않았어요. 고소장을 제출한 후 저는 더 많은 증거를 수집했습니다. 엄마가 머물렀던 방의 CCTV 기록, 병원 방문 내역, 그리고 다른 요양보호사들의 추가 증언까지. 특히 충격적이었던 것은 CCTV 기록이었습니다. 민경이 엄마를 대하는 모습이 적나라하게 드러났어요. 엄마가 전화기에 손을 뻗으면 빼앗고 밖에 나가려고 하면 강제로 막고 식사도 제대로 챙겨주지 않는 모습이 그대로 녹화되어 있었습니다. 가장 충격적인 장면은 엄마가 제 이름을 부르며 우시는 모습이었어요. 그때 민경은 엄마에게 치매 때문에 헛소리 하신다며 약을 먹이는 모습까지 보였습니다. 그 영상을 보며 저는 얼마나 울었는지 모릅니다. 엄마가 얼마나 외롭고 힘들었을지 생각하니 가슴이 찢어질 것 같았어요. 재판이 시작되자 민경은 여전히 자신의 무죄를 주장했습니다. 저는 어머님을 끝까지 성심껏 돌봤습니다. 치매 환자를 돌보는 것이 얼마나 힘든 일인지 아시나요? 하지만 요양보호사들의 증언과 의료기록, 그리고 CCTV 영상은 그녀의 거짓말을 완전히 무너뜨렸습니다. 피고인은 피해자가 치매가 아니라는 것을 알면서도 이를 감추고 허위로 정신과 약물을 처방받아 복용하게 했습니다. 검사의 논고는 명확했습니다. 민경의 행동이 단순한 돌봄 실수가 아니라 의도적인 학대였다는 것을. 또한 피해자가 가족과의 연락을 원했음에도 불구하고 이를 차단하여 정신적 고통을 가했습니다. 재판 과정에서 민경은 점점 더 추악한 본 모습을 드러냈습니다. 그 나이에 뭘 더 바라겠어요? 편히 있다가 돌아가신 건데. 그녀의 이런 말들이 법정에 울려 퍼질 때마다 저는 분노가 치밀어 올랐습니다. 마침내 판결이 났습니다. 민경은 노인학대와 업무상 과실치사로 징역 3년, 그리고 오빠는 공동 책임을 인정받아 징역 1년 6개월의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습니다. 판결문에서 재판장은 이렇게 말했습니다. 피고인들의 행위는 단순한 돌봄 실수가 아니라 의도적인 학대 행위였으며 이로 인해 피해자가 극심한 정신적 고통을 받았고 결국 사망에 이르게 된 것으로 판단됩니다. 재판이 끝나고 법정을 나서면서 저는 복잡한 심정이었습니다. 엄마를 위한 정의는 실현되었지만 엄마가 돌아오시는 건 아니었으니까요. 그날 밤 저는 엄마의 유품을 정리하다가 또 다른 편지를 발견했습니다. 딸아, 너무 자책하지 마라. 엄마는 내가 열심히 살아가는 것만으로도 충분히 행복하다.
수정이 대학 잘 보내고 너도 건강하게 살아라. 엄마가 하늘에서 지켜보고 있을 테니까. 그 편지를 읽으며 저는 또 한 번 울었습니다. 마지막까지 저를 걱정해 주신 엄마의 마음이 너무 고마웠어요. 이제 1년이 지났습니다. 수정이는 대학에 합격했고 저는 새로운 직장에서 일하고 있어요. 가끔 엄마 생각이 날 때면 그 마지막 편지를 꺼내 읽습니다. 우리 딸, 꽃길만 걷기를. 엄마의 그 바람이 저를 지켜주는 힘이 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는 확신합니다. 엄마는 치매가 아니셨어요. 마지막까지 저를 사랑하고 걱정해 주시는 평범한 엄마셨습니다. 민경은 지금 감옥에 있습니다. 그녀가 받고 있는 처벌이 엄마가 받으신 고통에 비하면 턱없이 적다고 생각하지만 그래도 정의는 실현되었습니다. 오빠와는 아직도 연락하지 않고 있어요. 언젠가는 화해할 수 있을지 모르지만 지금은 아직 그럴 마음의 준비가 되어 있지 않습니다. 이 이야기를 통해 많은 분들이 깨달았으면 합니다. 치매라는 병을 핑계로 노인을 학대하는 일이 얼마나 끔찍한지, 그리고 가족을 다른 사람에게 맡길 때 얼마나 신중해야 하는지를. 엄마는 지금 하늘에서 편히 쉬고 계실 거예요. 그리고 저는 엄마의 마지막 바람대로 꽃길을 걸어가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그것이 엄마에 대한 저의 마지막 효도라고 생각하면서요. 오늘의 사연도 재미있으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꾹 눌러주세요. 감자에게 들려주고 싶은 이야기가 있다면 보내주세요. 그럼 다음 사연에서 만나요.